싸워보기도 전에 그렇게 말할 놈이 어디 있어? 나 잡아무라는 얘기지. 말은 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형 하면서 왕 대가리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 대혁명도요 처음부터 바스티유가 함락될 파리에 바스티유가 함락될 때도 루이 16세를 처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은 살려놨어요. 그렇잖아요. 왕은 한참 뒤에 왕하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1889년 바스티유 함락 이후로 붕괴 이후로 3년인가 4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적당히 가다가 미안해 형 하면서 그냥 보내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단순히 그런 글귀만으로 동학의 어떤 여전한 반봉건성을 내재하고 있는 봉건성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런 그 동학의 공식 가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동학이 사실상 내면적으로 꿈꾸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런 왕정의 전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1860년대 동학의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사회 제도를 이미 얘기하거든요. 바로 참정권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모두 남녀노소를 구별하고 신분과 관계없는 동일한 참정권 그리고 진짜 혁명적인 동학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속권입니다. 딸도 아들도 장남도 차남도 동일한 상속권. 뭐 과부의 개가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서양의 어떤 그런 그 공화적 이념이나 페미니즘의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 적어도 20년에서 50년 다 앞선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보통 선거가 서구에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건 1920년대에 와서야 보통 선거가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60년 전에 동학에서는 이미 그 자신들의 교리로 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했던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링컨이라는 영화 꼭 보세요. 재밌어요. 굉장히 생각나는 게 많은 영화인데 일단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연기를 너무 잘해. 진짜 링컨보다 더 링컨 같아.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웁니다. 노예 해방을 두고. 그때 1860년대잖아요. 남북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거의 동학하고 비슷한 때거든. 같은 때거든. 근데 그때는요. 그때 의회에서 그 남부 민주당의 의원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마누라도 투표권이 없는데 여자니까 노예인 흑인 깜둥이한테 투표권을 주라고? 이게 무슨 말 개소리야. 결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백인 여성보다도 흑인 남성이 먼저 투표권을 가져요.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1920년에 왔어야 됩니다. 그만큼 여성은 정치적인 대목에 있어서는 그 서구의 수준에서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어요. 노예 다음이었어요. 노예 남자 다음. 그런데 그렇게 가부장적이라는 그래서 이미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런 공식적인 교리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동학이 그냥 단순한 일종의 로컬 무슨 뭐 집단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판소리계의 아버지인 신재효가 이때 있습니다. 이 신재효는 아전 계급 출신입니다. 중인 계급이에요. 이 아전이 이제 딱 중간 계급인데 요것들이요. 동학 2차 봉기 때부터는 아전 계급들이 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될 것 같거든.
그 3차 동기 때 다 빠져나갑니다. 이 중간 계급의 기민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근데 역시 이제 천민과 양민들은 끝까지 버티다 다 죽고 아중계급들은 또 다 도망가서 이제 자기 살 길을 도배하는데요. 근데 이 사실 신조는 그런 점에서 그냥 정치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에 속한데 이런 신제후가 괘씸하다 서양 대놈이라는 판소리 단가를 이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 신제호의 이것도 녹음한 사람이 없어. 이건 이제 주로 서양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신미양요, 병인양요 얘기거든요. 무군무부 천주학을 뭐 니들이나 할 거지 왜 또 들고 와가지고 지랄이냐. 그래서 니들 깝죽거려봤자 니들 도망밖에 더 갔냐 먼저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런 게 우익의 논리인 거예요.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의 우익의 논리들은. 하지만 1년에 걸친 서양 그 가보농민 전쟁의 패배는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이 한 나라 전체에 남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아까 제가 가보세 을미적 병신년이면 안되리 뭐 이 노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노래들이 이 가보농민 전쟁 중에 가보농민 혁명 직후에 수없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이 전혀 체록도 기록도 우리는 가지지 못합니다. 왜? 바로 우리는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일본 놈들이 이런 것을 기록하게 놔뒀을 리가 없죠. 일본군은 어느 정도냐면, 일본 애들이 어느 정도로 악독하냐면요, 바로 요 몇 년 뒤에 아까 만민공동회 이른바 애국 개봉기 때의 그런 창가들 있잖아요. 창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독립을 촉구하는, 애국을 촉구하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공부하지 않으라고 촉구하는 많은 창가들이 쏟아지는데요. 일본이 그 한일 합방하면서 그런, 사실 내가 볼 때는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창가집마저 전부 수거해서 다 태워버려요. 자료 자체를 실을 말려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애국 이른바 계몽 창가들에 대해서도 그런 혹독한 검열과 탄압을 했는데 이런 그 정말 동학에 관련된 노래들을 남겨놓았을 리가 없죠. 그 중에서도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새야새야입니다. 정말 이 노래는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전복과 반전의 순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노래 이 자체가 가지는 우리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를 하자면요, 이상하게 이 노래는 우리 민요 부르고, 민요인데 내가 보기에는 민요 부르고 국악하는 양반들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없어. 이 노래는 좀 더 이상하게 뭐 퓨전이나 헤비메탈 하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부르고 정작 국악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녹음한 적이 없어요. 그게 더 놀라워.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악계가 얼마나 우익적인가가 드러나. 그거 더 웃긴 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새야새 검색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합창단, 스위스 동포 합창단. 외국에 있는 동포들 있잖아요, 해외 동포들. 그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우는 거, 막 그 정보가 제일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의 본래의 이 노래는 솔, 도, 레 딱 세 개의 음으로 만들어진 노래. 미니멀리즘의 끝이야. 여러분 하나의 노래가 승리할 수 있는 최소 음이 세 개거든요. 두 개로는 노래가 안 돼. 두 개로는 노래의 드라마투르기가 승리가 돼. 세 번째 음이 등장해야만이 그때부터 노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음 세 개로 만든 노래가 몇 개 있어요? 떴다 비행기. 미래도 레미미미를 레미미미미래도 레미미미를 레미래도. 근데 이 노래는 너무 단조로운. 그래서 이 노래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세 개의 솔, 도, 레로 만든 이 노래는요. 세 개의 음반으로 만드는 가장 입체적인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희한한 노래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져온 것은 그나마 이 노래의 뜻을 좀 제대로 알고 부른 것으로 유일하게 추정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지금 홍대 가야금 인디 뮤지션 김미라가 부른 새야새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새야 파랑새야. 자, 이 노래의 화자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방금 들었던 노래, 이 노래의 주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가 불렀겠어요, 여자가 불렀겠어요? 여자가 불렀겠죠. 앞에 칼의 노래가 남자가 부르는 노래라면 새야새는 여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전봉준에 대한 만가죠, 만가. 왜냐하면 전봉준이 키가 작아서 별명이 녹두였거든. 녹두만큼 찌맨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이 봉기했을 때 이제 그 당시 농민들은 이제 녹두 장군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줬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그 고부 지역에 있는 민요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틈인가 입에서 입으로 불리면서 전 민족의 노래가 됐어요.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노래를 기나긴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곡조에 비슷한 노래들이 이때 수없이 쏟아져요. 그 중에 한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너 뭐 타러 나왔느냐 솔잎들리 푸르푸르 하절인 줄 알았더니 백설이 펄펄 엄동설한이 되었구나.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그냥 2차 봉기와 3차 봉기의 패배를 그대로 은유한 노래죠. 솔잎들이 푸르푸르 타는 여름인 줄 알고 튀어나왔는데 이때 파랑새야는 앞에 노래의 파랑새하고는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앞에 파랑새는 사실상 일본군을 의미했는데
이 노래에서 파랑새는 이제 동학군을 의미합니다. 근데 충분히 쉽게 될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다 기대를 했는데 나와봤더니 정작 붙어봤더니 엄동설안이었다. 실제로 농민군이 패배한 게 초겨울이니까요. 실제로 패배한 초겨울이고 또 겨울에 전부 지도부가 검거당하고 다 처형되니까 이런 또 노래도 당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보리. 이 노래는 사실은 3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바로 이 노래의 주체들인 민중들이 가본 그 동학 교도들이 주축이 된 혁명군들이 이 세상을 뒤엎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좀 제발 미적미적 거리지 말고 씨발 확 엎어버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병신되기 전에. 그래서 이 노래들이 바로 이런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몇 개의 흔적들만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을 정도예요. 가령 한 예가 이런 겁니다. 공주읍내 바로 그놈의 문제가 된 그놈의 오란 맺힌 공주읍내기 모심기 노래, 공주읍내 모심기 노래 중에 13번째 절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갑자기 모심는 노래도 다 완전 맥락 없이 부수기는 가사가 튀어나옵니다. 충청도라 하늘이 울어 지도 쓰면 비 묻는데 그 비는 비가 아니라 억만군사의 눈물일세. 앞에는 뭐야 뒤야 뭐 저거 뭐 심고 저거 뭐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쑥 뛰어나온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딴 노래 속에 숨어서 이렇게 또 이 동학을 묘사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없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순식간에 많은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등장했고 패배했고 또 교체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대중이라고 부르게 될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에 눈을 떠요. 우리 뭐냐? 지식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씨발 죽으라는 건 우리뿐이야. 근데 야 죽을 때 죽더라도 뭔지는 좀 알고 죽고 싶다. 도대체 세상이라는 게 뭔지, 권력이라는 게 뭔지, 인생이라는 게 뭔지, 사람이라는 게 뭔지, 제도라는 게 무엇이며 도대체 전 세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일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왜 이러면 들락거리는 놈들 보니까 러시아 들락거리고 영국 들락거리고 독일 들락거리고 이놈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그래서 이때요 지리가 굉장히 인기 있는 학문이에요. 세계 지리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드디어 한국이 입시 교육에 대한 불타는 욕망이 이제 사실 어쩌면 이때에 착근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는 분과 학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동양학이라는 게 그냥 음양오행에 입각한 이걸로 모든 걸 시 잘 쓰면 관료되는 거잖아요. 말이 되냐 이게? 근데 말이 돼. 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저의 의문은 아닙니다. 제 짜이가 무슨 그런 의문을 가지겠어요. 저한테 이런 의문을 던져준 역사학자가 있는데 바로 장 마생이라는 프랑스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혁명의 탄생이라는 굉장히 정말 명제를 쓰면서 거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프랑스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민주주의란 건 프랑스 대혁명의 사기꾼들과 미국 독립혁명의 모사꾼들이 만들어낸 희대의 짝퉁 작품에 여러분이 지금 200년 동안 속고 계신 겁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사람은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장마생은 로베스피에르를 빗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로베스피에르 하면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포정치, 단두대 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요. 프랑스 애들도 그거밖에 몰라요. 프랑스 역사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 프랑스 애들은 정말 글을 너무 잘 써.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600페이지나 넘는 책을 쓰는데도 마치 정말 에세이처럼 씁니다.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파리의 모든 거리와 다리, 골목은 역사적인 인물들에게 바쳐져 있다. 가령 미라보 다리, 미라보 백작이죠. 뭐 이렇게 모든 이름들이 다 있는데 파리의 뒷골목 구석구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로베스피에르라는 지명은 없다. 로베스피에르역, 로베스피에르 다리, 로베스피에르가 없다. 온갖 허접한 놈들 그림 다 있는데 왜 파리엔 로베스피에르 이름을 딴 아무런 것이 없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파리 바로 외곽 도시에는 바로 붙어 있는 우리가 일산 같은데요. 그게 로베스피에르 기차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시장 선거에서 공산당이 승리한 역대 계속해서 공산당들이 집권한 도시예요.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에만 로베스피에르고 파리 안에는 없어요. 이걸 지적합니다. 참고로 그 우리 파리의 생활 잡화 쓴 목수정 씨, 목수정 작가가 바로 그 로베스피에르 역 있는 데서 근처에 살고 있대요. 왜 없는가? 우리 프랑스가 진짜 유일하게 역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진실을 얘기한 단 한 명의 사람을 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새끼는 괴물로 만들어 놔버려야 되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왜 처형시켰고 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처형대에 흘러갔는가? 그는 딱 한 가지만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는 이 혁명이야말로 그대로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삼부의 유일한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혁명이 쓰레기 같은 귀족들과 또한 쓰레기 같은 부르주아들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은 유일한 한 명의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요, 줄창 주장한 게 그거였습니다. 절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안 된다. 민중들의 직접적인 결정 통치인 직접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이것만이 혁명을 진정으로 민중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 이게 산악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교활한 사기꾼, 이 정치적인 몰입애들은 혁명을 통해서 아주 거대한 상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희대의 사기극을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씨바 존나게 해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뽑으면 뭐 합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탈정치화됩니까? 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쉽게 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걸 가볍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왜? 간단하게 말하면 300명 중에 151명만 매수하면 헌법 말고는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좀 피곤하면 201명만 매수하면 헌법도 바꿀 수 있다고. 2만 명이 아니고 200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죠. 씨발 우리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아놨더니 개새끼가 가서 막 삼성편 들고 지랄이야. 난 바꿉니다. 그럼 또 그 새끼도 가서 매수당해. 우리 또 화가 나서 또 바꿔요. 그 새끼도 매수당해. 그럼 도대체 씨발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 상품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아닌 나이의 애들까지 전부 개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뭐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죠. 국가가 지급해 주면 돼. 그런 애들은 돈도 많은데 뭐. 우리 다 자기 개인 인증이 되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자 어떤 법안이 있어요. 법안이 있어. 충분하고 미디어 씨발 우리 전부 다 TV 다 집에 있잖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그 법안에 대한 입장을 양당, 3당, 4당의 입장을 내. 그러면 투표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순간순간. 국회의원이 왜 필요해? 국회를 유지할 돈이면, 국회를 유지할 비용이면 얼마든지 이 직접 투표의 비용을 만들 수 있겠네. 그리고 왜 우리가 뽑을 권리만 있고 우리가 왜 그걸 끌어내릴 권리는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대의제 민주주의라면 좀 그래도 대의제 민주주의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왜 국민 소환제는 어느 틈에 빼버렸어? 이건 사기치고는 굉장히 저열한 사기판이에요. 그리고 저기들끼리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들끼리 누구지? 그래서 장마생은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혁명에 참여는 했으나 사실상 혁명 우파와 그리고 미국 우파들의 합작품으로 봅니다. 미국 공화주의자들의 역사적인 합작품으로 봐요. 그리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장 오랫동안 속여 넘긴. 그래서 그 꿈에서 혁명은 별게 아니고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결정권을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결정에 반영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동되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모든 과학기술 혁명의 바탕 위에 우리는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시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절대로 직접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 민의에 왜 35%밖에 지지를 못 받는 어떤 집단이 국회 의석의 70%를 가져야 되냐 말이에요. 이것보다 잘못, 대의제라면 제대로 해야지. 36% 지지를 받는 정당이면 당연히 의석의 36%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도 아닌 거야. 도대체 우리를 누가 대변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 표를. 그런데
뭐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지? 이 갑오 경장 때 우리나라 역대 500년간 지배 이념의 재생산 기지였던 성균관도 개혁합니다. 성균관도 막 수학, 물리학, 뭐 씨발 지리학 다 받아들이자 하고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민간 산입 학교들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갑니다. 바로 아까 말한 거죠. 이제 이것이 사실은 혁명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의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알아야겠다. 알고나 죽자 정말. 도대체 뭐가 떡인지 된장인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고나 죽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이런 새롭고 강렬한 열망이 있는데 사실 또 그 내용은 또 보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성균관이든 여전히 애들한테는 소학을 가르치더라는 거야. 번역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 또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참 이렇게 해서 그 지식을 통한 어떤 그런 그 패러다임의 전복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 한반도 사회가 순식간에 서구적인 분과학문의 체계로 이미 세상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분과학문의 체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형식적이나마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신분제 노비를 폐기했으니까 상하 관계 대신에 고용 피고용의 관계로 이제 다시 자본주의적 관계로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계몽 홍보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하인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거지. 하인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라. 뭐 그리고 하인은 자신의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908년에 이제 그 6.17의 노동 야학 덕분이 그나마 이때 나왔던 수많은 엄청난 셀 수도 없는 그 교과서들, 사학의 교과서 중에서도 제일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그 교과서였는데도 여기도 보면 하인도 또한 사람이나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계급에 대한 어떤 그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한국의 근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변수는요, 신앙, 종교입니다. 한국은 종교적인 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처럼 종교가 정치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동학이 이미 거래했고요. 근데 동학만큼이나 기층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고, 새로운 어떤 그 반봉건적인 봉건제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새로운 질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게 만든 결정적인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지저스가 한국 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1892년에 그러니까 갑오 농민 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감리교단이 이제 한국어로 된 최초의 찬송가 집을 펴냅니다. 근데 이 찬송가 집의 서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지금의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관용성이 큰 그 당시 포교의 입장을 알 수 있는데 어차피 한국의 이 조선의 대중들이 악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 집인데 가사만 있어. 그래서 굳이 우리 교단의 선율을
꼭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멜로디는 뭐 좀 달라져도 어쩔 수 없고, 혹은 아예 다른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여서 우리로 치면 이거 뭐라 녹아봐라고 해야 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혹 저 완전히 다른 가사에 곡조에 멜로디에 이 노래를 붙여도 무방하다라는 굉장히 관용적인 것이 이 첫 번째 찬송가 집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최초의 저 잘못 썼다. 저 94년인데. 근데 이제 이 악보가 들어간 최초의 찬송가집은 그로부터 2년 뒤인 94년에 장로, 우리나라는 역시 기독교는 장로 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그 장로 교단의 언더우드, 바로 이제 연희 전문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죠. 언더우드, 우리 한국명으로는 원두유 박사. 언더우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가인데요. 여기는 드디어 이제 사성부로 된 서구의 악보가 그려진 그 찬송가집을 언더우드가 펴냈는데, 이 언더우드가 교판에 승인을 했지 않고 지 마음대로 펴내가지고 이게 바로 잘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전까지의 그 천주교나 다른 기타 우리 제일 먼저 포교가 시작된 감리교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냥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민간 한국에서도 이걸 갖다 하늘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달리 썼어요. 그런데 물론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에서도 아닌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른바 신에 대한 명칭을 하나님으로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접점이 되고요. 또 이 원두구 박사 언더우드의 이 찬송가집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전까지 한국의 교회에 소개된 찬송가들은 후렴 양식이 아니고 그냥 쭉 가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복적인 매 절마다 후렴이 들어가는 그런 그 찬송가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포교의 비록 장로파였지만 이 전투적인 그 부흥회를 통해서 포교하는 굉장히 전투적인 구세군파의 그 포교 방식의 젊은 언더우드가 굉장히 끌렸는데, 이런 후렴구가 많은 후렴구의 이 찬송가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게 계속 한 노래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절만 바뀌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선동적이고 흥분적이어서 이게 훨씬 포교에 도움이 된다라고 언더우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렴구 방식의 유절 노래,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 노래가 이때부터 한국 교회에서 일반화되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찬송가, 한국 창작 찬송가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그다음에 가곡, 동요, 굉장히 20세기 이후에 한국의 대중적인 음악 양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우리는 후렴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 노래 음악에. 결국 이런 후렴이라는 반복적 강요가 바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작곡의 방법론이 찬송가, 그 교회 언더우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해서 이제 1895년에 이제 종합 연합 그 내고 신에 대한 진호를 이제 하나님으로 통일합니다. 근데 이 1895년 찬송가 집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 찬송가 중에 한국인 작사자가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이 선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한국말로 다 가사를 썼거든요. 이 1895년에 왔어야 드디어 비록 작곡은 아니지만 작사가로 한국인이 등장하는데 그 누군지는 몰라. 코리안 레이디라고만 되어 있고 이 아저씨들이 만든 학교에 있는 배제학당, 이어학당의 학생들이 이제 곧 이어서 그 한국 찬송가의 작사가로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이런 식의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세기가 되기도 전에 1890년대 중반에 이 찬미가 사판 같은 경우는 1,500부를 찍어서 완판을 하고 언더우드가 본사에 심판에 대한 정세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걸로 봐서 어마어마한 찬송가 집에 대중적인 판매가 있었고 실제로 이 찬송가들이 교회를 넘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불리게 되는 노래의 하나의 새로운 그전까지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20세기 한국을 지배하게 되는 서구적인 음악 예술적 양식이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에 되는 1900년 찬미가 찬송가집 5판 서문을 처음으로 복정채라는 인천에 사는 어떤 한국인이 드디어 이 찬송가의 서문을 쓰게 됩니다. 점점 이제 토착화하는 거죠. 한국화하는데 여기에서 복정채라는 이 그 서문을 쓴 필자는요, 선교사들이 단순히 복음의 전파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조선의 그런 개화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초적으로 담당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써요. 뭐 찬송가 포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뭐 샤우팅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일반 대중들도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그 학력이 낮건 높건 상관없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또 쉽게 곡조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성의 핵심입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하고는 달라요. 가톨릭 교회는 그런 굉장한 의정과 굉장한 격식, 양식, 뭐 8성부, 12성부 양식에 막 정말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가톨릭은 그 성가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노래 부를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감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오래된 성당들을 보면 합창단들의 자리를 보면요, 굉장히 오디오적으로 많은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합창이 시작되면 가령 뭐 어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이태리 교회는 위에서 보면 평면도를 위에서 보면 십자가야, 내부가. 그러니까 대규모의 합창단이 십자가의 가로 양쪽 끝에 있었고 뒤에 있어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천정이 높잖아요. 마치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쏟아지듯이 회중들로 밑에 1층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를 싹 스쳐 지나가게 건물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은혜만 읽고 감동만 하면 돼. 우리가 억지로 이거 보면서 노래 부를 필요 없어.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프로테스탄트는
합창단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이렇게 이 회중 성도 중심의 합창단이고 그냥 다 성도들이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 찬송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위이고 포교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이 기존의 구교 가톨릭과는 완전 다른 이제 새로운 어떤 대중성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좀 상대적으로 감리하고 장로담을 좀 상당히 느끼는 침례교의 침례교는 교단이 보낸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편윅, 한국면 편윅인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가까이 살다 죽어요. 1930년까지 한국에 살다가 여기서 세상을 막 한국인으로 죽어요. 진짜 잘생겼는데 사진 보여줄게. 근데 이 사람은 독립선교사의 일원으로 혼자서 맨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국 찬송가도 만든 사람이야. 대한 노래라는. 그래서 God Save the King이라는 그 영국 노래에다가 맞춰서 애국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착 언어들, 씨악시라든지 주막이라든지 이런 토착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썼고 후렴 양식뿐만 아니라 묻고 답하는 문답 양식까지를 찬송가에 도입한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문답 양식이 뭔지 알죠? 영감, 왜 불러, 뭐 이런 거 남자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 그런 것까지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분입니다. 한국명 편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입고 찍은 사진이 있고 서양식으로 또 이렇게 그 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건 더 잘생겼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그 장로교의 베어드 부인과 더불어서 정말 초창기 한국교회의 그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지금 시계가 없어서 도대체 몇 시나 되는지 모르겠다. 뭐? 좀 시계 좀 달아놔라. 좀 시계 좀. 제가 오늘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얘기들을 못했네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죠? 사실 좀 재밌는 노래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11시인데 그걸 말을 좀 해주시지. 여기 시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 대목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일단 끝내겠습니다.